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10%, 6월에는 2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죠. 네, 미국은 지난해 영국, EU와 각각 체결한 무역 협정을 통해서 영국 수입품에는 10%, EU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발표한 관세는 아마도 여기에 추가되는 관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랜드를 원하고 있고 덴마크는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랜드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보이므로 미국이 그린랜드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거듭 펼쳤습니다. 그린랜드 문제를 두고 군사적 긴장까지 언급되던 상황에서 이제는 관세를 앞세운 압박 카드가 현실화된 건 되면서 유럽 각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emmanuel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관세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고 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집단 안보를 이유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트럼프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될 예정이죠. 머니쇼와 함께 차분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한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시장이 연일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비닛의 국가경제위원장이 연주의장 후보로 지명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또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날도 반도체주, 중소형주는 크게 올랐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갈 만한 재료들은 있지만 이 트럼프의 정책 리스크 등에 대한 불안감이 지수 상단을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상 확인해보면 다우지수는 0.17% 빠졌고요.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6% 내려갔습니다. 또 주간 기준으로도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정책 리스크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29%,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8%, 0.66% 한 주 동안 내려갔습니다. 다만 증시 상승세는 점점 시장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러셀 2000 지수는 한 주 동안 2.04% 올라갔고요. 11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이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자금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주는 연일 오르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또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많이 오른 반도체 대표주보다는 덜 오른 이 밸류체인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는 최근 반도체주 랠리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대형주들도 대부분 고점에 대한 부담 속에 흐름이 부진했는데요. 알파벳과 애플 주가는 1%가량 빠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브로드컴은 반도체 섹터 강세에 힘입어서 2.53% 뛰어 올랐고요. 반면에 메타와 테슬라 주가는 각각 0.09%, 0.24% 소폭 빠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 기업들의 신규 발전소 건설 비용을 사실상 전액 부담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점도 이 관련 기업들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장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이 다음 연주의장으로 가장 유력했던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의 유임 가능성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 메신저 중 한 명을 잃을 우려가 있다면서 헤셀 위원장이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또 다른 연주의장 후보인 케빈 워시 전 연주의사의 임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시장이 이에 주목했던 이유는 워시가 헤셋보다 더 매파적이기 때문인데 르네상스 매크로에서는 워시는 커리어 내내 매파적이었다면서 연준의 목표치보다 낮을 때조차 인플레이션을 싫어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고요. 이에 따라 실제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케빈 워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보다는 이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화 정책을 조절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미국 경제는 괜찮다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나온 12월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0.4% 올라가면서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산업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도 증가했고요. 설비 가동률 역시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에 대해서 월가는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의장 교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자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특히 장기물 금리 위주로 올랐습니다. 10년물 금리가 0.06%포인트 오르면서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4.2%를 넘겼고요. 30년물 금리 역시 0.05%포인트 급등했습니다.
금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되면서 금요일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다만 최근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태 등 여러 지적적 리스크들이 상존하는 만큼 주간 기준으로는 2% 넘게 뛰었습니다. 또 국제유가 역시 지역적 갈등으로 인해서 한 주 동안 상승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군사 개입을 유보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전주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최근 트럼프의 말에 크게 요동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재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해 한국 시간으로 20일 밤 10시 30분에 특별 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여기서 미국인들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방침, 신용카드 이자 상단 제한 등 생활비 경감 대책,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지적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발언으로 증시가 또다시 뒤흔들릴 수 있는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불확실성이 커진 이 차기 연준의장 지명 가능성도 다보스 포럼 전후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주목해야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경제 데이터 중에서는 핵심은 22일에 나올 11월 PCE인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PCE 수치가 전월 대비 0.2%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어닝 시즌도 물론 지켜봐야겠죠. 이번 주부터는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20일에는 넷플릭스의 실적이 나오고요. 22일에는 인텔의 실적이 나옵니다. 인텔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수혜 기대감에 지난해에만 120% 넘게 올랐는데 이 관건은 18회 공정의 기술 경쟁력 그리고 신규 파운드리 고객 확보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날을 맞아 휴장하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100만 대 대박을 기대했던 젠슨 헝 입가의 미소가 사라질 만한 소식입니다. 중국의 통관 규제 여파로 H100칩 부품 공급 업체들이 생산을 일제히 중단했는데요. 세관의 차단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확실치 않은 데다 당국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구입하라는 지침까지 내리면서 자급자족 홀로서기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기업들은 주문을 취소한 걸로도 전해지는데요. 이 정부는 기술 자립을 위해 자국산 칩을 사용하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레드테크들 사이에선 길어지는 금수 조치가 오히려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중국 내부에서도 미묘한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가 보죠.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 AI5 설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맞손을 잡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머스크는 밤사이 자신의 X 계정에 AI5 칩 설계가 거의 완료됐다면서 차세대 칩도 설계 초기 단계에 돌입했고 앞으로 9개월 주기를 목표로 꾸준히 다음 버전을 내놓을 예정이다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사 AI 칩이 단언컨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할 것이다 자신했는데요. 테슬라와 20조 원이 넘는 공급 계약을 맺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실적 개선에 신호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소식 하나 더 짚어보면 머스크는 앙숙인 오픈 AI가 비영리 원칙을 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으면서 공동 창업자의 자신을 속였다며 양사를 상대로 우리 돈 200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오픈 AI 측은 머스크의 소송은 근거 없는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면서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길 기대한다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끝없는 적자 속 돈줄 마련에 여념없는 오픈 AI는 챗GPT에 처음으로 광고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준으로 미국에서 무료 계정과 저가형 버전의 광고를 붙일 계획이고요. 매달 $8를 내고 사용하는 이 저가형 요금제도 챗GPT고 전 세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고가 답변의 퀄리티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사용자의 데이터와 대화 내용은 광고주에게 절대 판매되지 않고 또 높은 기준 규제에 관련성이 높은 고품질의 광고만 하도록 하겠다 덧붙이면서 광고 요금제를 통해 더 많은 이용자가 비용 부담 없이 챗GPT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강조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선 전기요금 문제가 뜨겁습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 불만이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들을 겨냥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빅테크들이 $150억 달러에 달하는 새 발전소 건설 비용을 대도록 압박하고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쪽이 돈을 더 내라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더해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를 막고 계속 가동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는데요. 오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해 나선 모습인데 앞선 선거 결과에도 전기요금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만큼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 노보노디스크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른바 먹는 위고비가 미국에서 출시되자마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출시 첫 주 처방 건수만 3천 건을 넘어섰는데 소비자 직접 판매 약국이나 원격 진료 등을 통한 처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주사제보다 저렴한 가격에 하루 한 알만 복용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 불티나게 팔리는 모습인데 덕분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연일 강세 보이고 있고요. 시장에선 노보가 올해 최대 경쟁사인 일라일리로부터 빼앗긴 시장 점유율을 먹는 위고비로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 시장의 가파른 성장 덕분에 뜻밖의 수혜를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사들인데요. 탑승객 체중이 줄면서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올해 최대 5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8천억 원이 넘는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프리스의 보고서를 보면 승객의 평균 체중이 10% 감소할 때 연료비는 최대 1.5% 줄고 주당 순이익은 최대 4%까지 늘어날 걸로 내다봤는데요. 그간 항공사들은 전체 운영비 20%라는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내 잡지까지도 더 얇게 만들기까지 할 만큼 고심해 왔는데 이 비만 치료제 열풍이 뜻밖의 호재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장중 1년 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매수 심리가 적극적으로 유입됐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2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피지컬 AI 시대에 파운드리와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며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동시에 확보한 삼성전자의 수혜 강도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이 된 반도체 대표주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3.47% 상승하면서 15만 전자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DB하이텍도 4%대 상승, 칩셋 미디어도 2.9%대 올랐으며 하나머티리얼즈까지 2.43% 올랐습니다. 피아주사제 전환 기술의 추가 수출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전태현 알테오젠 신임 대표이사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피아주사 제형 전환 기술인 알트-B4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이 매우 임박했다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번 주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급격히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이 된 바이오 대표주들 살펴보시면 알테오젠이 해당 소식에 10% 급등 마감하며 주당 51만 8천 원에 마감이 됐고 휴젤도 6.37%, D&D 파마텍은 0.11% 올랐으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9%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전 사업의 고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 실적이 급반등할 것이란 증권사의 분석 덕분에 한전기술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LS증권연구원은 올해는 지난해 3분기부터 시작된 주요 설계 사업 공정률이 회복되고 두코바니 5, 6호기 사전 설계 매출이 일부 반영되면서 드라마틱한 실적 급반등이 예상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원전이 중장기 고성장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유럽, 중동 쪽에서 신규 원전 수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원전 테마로 묶인 종목들 살펴보시면 우리 기술이 17%, 말씀드린 한전 기술이 11%대 급등 마감했고 한전 KPS도 4.72%, 현대건설까지 4%대 강세 보였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이 두나무 지분 인수 소식을 검토한다는 이야기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 삼성금융계열사가 두나무 3대 주주인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와 두나무 구주 거래를 논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삼성금융계열사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측이 보유한 두나무 지분 중 8%를 매입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삼성금융계열사 종목들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올랐던 그룹주들 살펴보시면 삼성생명이 5.8%, 삼성화재가 2.31% 올랐고 삼성물산까지 1.40% 오르면서 주당 29만 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박스피 별명이 익숙했던 코스피가 몇 년 묵은 한을 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코스피는 11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4,800선에 안착했습니다. 이제 정말 5,000피가 코앞입니다. 단 3.3% 상승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꿈의 5,000피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양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0.9% 올라 4,840포인트 기록했고 코스닥도 0.4% 강세로 954선에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대장주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코스피가 전주 대비 5.5%, 코스닥이 0.7%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사자 포지션을 이어갔습니다. 4,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도 3,1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만 홀로 9,383억 원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만 팔자세였습니다. 84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이 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개인도 600억 원에 달하는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반도체와 방산, 원전 대표주가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지난 금요일 장중에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5% 가까이 오르면서 종가는 14만 8,9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0.9% 강세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규 원전 건설 기대감 속에 6.5%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시총 1위 알테오젠과 7위의 삼천당제약이 나란히 10% 넘게 오르면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알테오젠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추가 기술 이전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제약 바이오 쪽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4거래일 만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진정되나 싶었던 환율이 다시 올라갑니다. 금요일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3원 90전 올라 1,473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시 1,480원 선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야간 거래에서는 상승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둘기파적 면모를 보여온 케빈 애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가능성이 후퇴하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역외 환율은 18일 6시 기준 1,473원 80전이었습니다. 오늘 환율 소폭 오름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오르며 약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시장의 이목은 주요국들의 GDP 그리고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쏠려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중국의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 달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미국의 3분기 성장률 최종 수치가 발표되고 한국의 4분기 성장률 속복치도 나옵니다. 실적도 체크하셔야겠는데요. 수요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요일에 삼성 SDS, 그리고 금요일에 삼성 전기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원래 목요일 실적 발표했는데 한 주 더 미뤄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보시죠. 오늘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우에다 가조 총재 기자회견 발언이 엔화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되겠습니다. 한편 시간의 거래에서는 우주항공과 로봇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상장으로 우주 공급망 전반에 강력한 낙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우주 패권 전쟁의 속도가 붙으면서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봇주 역시 CES 이후에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고점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마이크론이 8%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투톱에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데요. 일단 프리마켓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세입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하락하며 14만 7,300원, SK하이닉스도 1.3% 내림세로 현재 거래가 74만 6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4% 내림세, 거래가 38만 9,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내림세입니다. 현대차는 반등합니다. 1.2% 강세, 현재 거래가 41만 8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세 이어갑니다. 1.5% 오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하락합니다. 2.1% 조정받으며 거래가 50만 7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약보합 정도로 14만 5,600원, 에코프로가 1%가량 하락합니다. 9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역시도 0.4% 가까운 약세 19만 6,8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반등합니다. 1% 오름세로 49만 8,000원. HLB는 1.9% 내림세, 현재 거래가 5만 1,6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최장 랠리, 과연 우리 시장 꺾이지 않고 이대로 5천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순환매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선, 원전, 건설 관련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순위권에는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HC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건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나오션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 3척으로 새해 첫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중동선사와 약 5,722억 원 규모의 VLCC 세척 건조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수익성이 높은 선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신증권은 16일 하나오션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방위비 증대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는데요. 202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5% 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외국인 순매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원전주는 미국발 훈풍과 정책적 모멘텀이 결합되며 외국인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2위에 올랐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SMR 기업들과 두산에너빌리티의 핵심 기자재 공급 협력이 구체화됐습니다. 특히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해 SMR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며 AI 수혜주로도 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전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원전 관련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에 국내 원전주에 대한 외국인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로봇주에 집중했습니다. CES 2026에서 젠슨왕 CEO가 AI의 다음 파도는 로봇이라고 선언한 점이 국내 로봇 섹터를 지배했습니다. 또한 한국 로봇 기업들이 단순 제조를 넘어서 글로벌 수준임을 증명하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로봇주를 강력하게 매수했습니다. 순위권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심텍, 유진 로봇, 휴림 로봇, 현대힘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외국인 순매수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CES 현장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추가 확보해서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로드맵이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요. 또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가속화한다는 소식도 보도됐습니다. CES에서 공개된 삼성의 제조 로봇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 기반인 것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의 직속 부대라면 유진 로봇과 휴림 로봇은 산업용 AI 로봇의 실질적인 수혜주로 꼽혔습니다. 휴림 로봇은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 하나로 과열 양상을 보일 만큼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지난주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5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외국인들이 로봇 산업의 낙수 효과를 노리고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휴림 로봇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기관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6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시죠. 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반도체 투톱이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또 고려아연과 포스코홀딩스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주목받았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죠. HBM4 주도권을 잡고 202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0%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를 유도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회복세까지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가 2026년 코스피 상승을 이끌 주도주가 될 거란 기대감에 기관 순매수 1위에 올랐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가격 반등과 강력한 주주 환원, 이 두 가지 모멘텀이 맞물리면서 기관 매수세를 자극했습니다. 1월 초부터 중국 탄산리튬 현물 시세가 약 44% 폭등하면서 13만 위안선을 돌파했고요. 신한투자증권은 포스코홀딩스가 역대급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적극적인 분할 매수를 권고하면서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이 유입된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기관 역시 로봇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위권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HPSP 3,000당 제약을 이름이 올렸습니다. 반면 바이오 대형주는 최근 급등세에 따른 부담 매물이 나왔습니다. SPG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완제품 로봇주들이 주목을 받을 때 그 로봇의 핵심인 감속기를 공급하는 부품사로서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증권은 SPG에 대해 정밀 로봇 감속기 부분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9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이슈가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또다시 지금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 관세 카드를 들고 나왔고 러트닉 상무장관도 우리나라 반도체 최애국 대우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 안 하면 10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거나 뭐 그린란드에 대한 집착은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갈수록 이제 그쪽으로 자꾸 얘기하죠. 안보상의 문제. 그렇죠. 예. 중국과 러시아가 그쪽을 갖다가 예. 먹게 되면은 굉장히 서방 자체가 힘들어진다. 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예. 건데 그냥 뭐 8개국 뭐 간단합니다. 덴마크 포함, 영투, 독 다 들어가고 네덜란드에다가 그 뭐 노르웨이, 예. 그쪽 3개국 예.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딱 갔는데 저 관세는 뭐 언제든지 끄집어내는데 지금 약간 미국 지수선물 흐름은 안 좋거든요. 예. 안 좋은데 날짜가 하필이면 오늘 그거잖아요. 마틴 루터 킹 예. 목사 기념일로 장이 쉬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했고 오늘 내일 중에 좌우지간 저 유럽 쪽에서 조금 수그러드는 모습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타코를 하든가 뭐 그래야 안 되겠어요? 네. 그냥 이대로 계속 밀어붙이면 뉴욕장은 조금 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다시 좀 올라가더라고요. 다시 올라가고, 예. 예, 뭐 국채 수익률이야 뭐 지금 미국, 일본, 우리 한국 마찬가지 다 막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관세 위협에 이번에는 유로도 약세를 보이고 해서 달러는 작년 4월에는 안 그랬잖아요. 네네. 작년 4월에는 달러가 뭐 강해지고 그러진 않은데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게요. 뭐 우리는 뭐 그런 소리 들리던데요. 이번 주에 5,000포인트 찍을 거니까 세리머니 준비하고 있다고 KRX에서 뭐 그러니까
세팅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 예,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이 미국 상황 네.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오늘 블루닥 강정수 AI 연구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예, 예. 뭐 강 박사님도 트럼프 관련 뉴스 이런 거 다 체크하시죠? 다 체크합니다. 뭐 특히 또 미국 미네폴리스에 있었던 예. 아이스 사건 이후에 네네. 미국 정세가 대단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 예. 그리고 미국의 뭐 홈시크리트 장관의 해임, 네. 탄핵 이런 네. 부분들도 거의 임박해 있고. 그건 무슨 말씀이죠? 마지막 부분. 이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아이스라고 하는 이민국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 예. 홈시큐리티인데 지금 거기서 하원에서 탄핵 지금 조치가 발의가 됐고 그 장관을요? 네, 그래서 표가 4표 정도 모자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도 조금 움직이는 표들이 있고 미국 정계가 대단히 불안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미국 그린랜드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관세를 쓰는 것을 타당하는 것인지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단히 불안한 형국이 2월 초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럼 최근에 또 이제 뭐 어떤 종목 움직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AI 쪽에서 벗어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좀 많이 올랐던 쪽 말고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던 AI 쪽에서 좀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심리도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전기 관련되게 되면서 전기주들이 미국에서 예. 거의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블룸 에너지라든지 맞아요. 블룸 에너지 대단히 한 $20, $30 하던 것이 지금 $150까지 갔고 예, 전문가들 따라서는 $50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블룸 에너지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물론 지금 SMR이라든지 원자로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리드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드 타임이라는 것은 지금 허가가 나서 그 지역에 건설에 들어가도 몇 년 뒤에 거기서 실제로 전력이 생산될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원자력은 빨라야 7년에서 8년 정도를 보고 네. 있는 거거든요.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X.AI, 일론 머스크가 있는 곳에서도 지금 가스터빈 3개를 사가면서 되게 이슈가 됐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가장 리드 타임이 짧은 것은 가스터빈. 그다음에 솔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예. 거기 때문에 특히 지금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즉 에너지 장치를 갖다 이동시킴으로써 그곳에다가 데이터 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해서 아하. 리드 타임까지의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들을 해주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오라클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고 네. 오라클에서 그것이 효과가 증명된다라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미국의 전력 생산 양의 어떤 부분들의 과도기적인 솔루션으로서 블룸 에너지가 작동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만 7%가 넘게 오르는 뭐 이런 이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약간 조금 지루한 상황에서 최근에 떠오르는 건 또 마이크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 메모리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네. 때마침 그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러트닉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진 상황이고요. 네,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예. 뉴욕주에다 짓게 되는 뭐 $1,000억 들여서 정말 대규모 생산 설비를 하고 있는데 가동 시점이 2030년입니다. 2030년. 네, 2030년이면 트럼프도 임기가 끝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예. 거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다만 되는 이제 사안이고. 기세를 몰고 가고 싶어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부터 트럼프 정부로 오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반도체에 대한 지원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인텔에다가 걸었던 미국 정부가 실망감으로 지금 계속 돌아서고 있고 왜요? 인텔은 시원찮아요? 인텔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엔비디아가 인텔의 주식을 국제적으로 구매하고 실현하는 것까지 나오고 정부가 예. 주식을 실현하고 있지만 예.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이제 인텔에서 만들고 있는 이 생산 설비에 대한 그 품질에 대한 불만들을 표현하면서 아하. 계약을 취소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예.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대단히 잘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치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거고 HBM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한국과 타이완에 집중되고 있는 이러한 반도체 부분들을 미국으로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엔비디아가 존재하고 있지만 마이크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치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마이크론은 어차피 미국 기업이고 여기는 저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 직접 생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만들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만드는데 성과들이 잘 안 나오는 데 비해서 마이크론 대단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국가가 이번에 더 지원하는 거고 바이든 행정부 때도 61억 달러를 지원했었는데 예. 이번에 추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대단히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 지난번에 지금 이 공장이 두 번째 공장이거든요. 첫 번째 공장이 할 때도 애플 대표도 오고 젠슨왕도 오고 뭐 다 와가지고 삽 같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의 그 마가 운동의 기본적인 어떤 상징물로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제조업 강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미국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아니 근데 지금 이게 클린룸 면적만 축구장 40개 규모라. 네, 어마어마한 클린룸만. 네네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게? 지금에서는 미국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러면 삼성전자보다 큰 거 아닙니까? 더 크죠. 지금 1,000억 달러가 들어가는 거 있는 거는 예. 바이든 행정부에서 61억 달러를 하는 것도 대단히 크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지원해줬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물론 이번에 설비비 그 구축 비용이 1,000억 달러지 정부 지원금이 1,000억 달러는 건 아닙니다만 1,000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건 지금 제가 보기엔 단일 공장으로서 이렇게까지 크게 들어왔던 공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히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2030년부터 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6년 올해 어떠한 주가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30년이면 앞으로 4년 후. 그러니까 4년 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해가 가까워지고 나흘 후도 모르는데 4년 후를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더 공장을 확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자국 영토 땅에서 앞으로 AI 시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러한 이 메모리에 대한 투자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고 2030년에 그 정도의 규모가 만들어진다면 분명하게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는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까지 있고 그럼 정부에서 지금 안팎으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밖으로는 또 다른 메모리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관세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 그 마크리우가 누구? 마크리우 그 마이크론 이사회 멤버 지난해 영입이 됐죠.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장내 매수를 했던데 이게 얼마? 780만 달러.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주가를 매입했다는 이슈로 지금 마이크론 주가 또 올랐어요. 계속 올라가겠죠.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그렇고 지금 엔비디아는 흔히 말하는 개걸음을 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는 거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지금 메모리가 워낙 이 병목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고수익률이고 지금 계속해서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공급 관계 속에서 올라간다는 거고 그만큼 수익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하고 성장주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와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를 한다면 SK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이라고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미국이 제조로서의 어떠한 핵심적인 키 팩터로서 지금 마이크론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계속해서 앞으로 순항을 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다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토요일 날 쇼핑 갔다가 혹시나 싶어서 전자매장에 가서 보니 아니 노트북 가격이 올랐어요. 거의 2배던데요. 그렇죠. 지금 스마트폰이나 그러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워낙 폭증하다 보니까 디램이 들어가고 있는 일반 가전 제품의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그만큼 수요와 공급 상황이 즉 AI 데이터 센터는 먼저 가버리고 여기가 워낙 고수익이고 워낙 약속한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가전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이라든지 어떤 스마트폰에 들어간 디램이기 때문에 이 가격들이 지금 상승 압력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갤럭시가 곧 뭐 신제품이 나올 텐데 갤럭시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을 경우에 애플과 삼성전자는 또 스마트폰도 하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위협이 있거든요. 이거를 소비자에게 얼마큼 전가시킬지도 되게 쟁점인데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같은 건 바로 지금 전가를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정도 가격이면 뭐 좀 더 쓰지 싶어질 정도에 아니 근데다가 박사님 이게 CXMT가 그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메모리 메모리 생산을 있죠. 하는 거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는 마이크론의 강력한 경쟁 후보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미 반도체 막 생산하는 회사인가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로 볼 때 우리가 너무 쫄 필요는 없는 쫄 것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D램 전체로 볼 때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이제 40%에 육박하는 30% 후반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네. 30% 초반대를 가지고 있고 마이크론이 20%대인데요. 지금 CXMT 같은 경우에는 4%대 정도예요. 그러니까 4%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위협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보여야 되는 건 이번에 이제 중국의 H200에 대해서 마치 중국이 다 수입할 것처럼 하고 엄청 알리바바라든지 뭐 텐센트라든지 이런 데서 대단히 큰 물량에 대한 주문을 할 것 같았었는데 결국은 지금 중국 정부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AI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데비스 하사비스, 그러니까 딥마인드 그리고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이분도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AI의 어떤 성능 모델 차이로 하면은 자기가 보기에는 맥스 3개월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중국이 육박하고 미국 수준으로 거의 동급 수준으로 왔다라는 얘기거든요. 6개월이나 1년 차이가 아니라 하사비스의 평가로서는 3개월 차이라고 한다는 것은 거의 큰 대동소이해졌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지금 전력 생산들도 엄청나게 증시키고 있고 2025년 그리고 예를 들자면 B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만 해도 작년 12월에 설치 한 달 한 것이 미국 1년 한 것보다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금 특히 내몽고 지역으로 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거고 여기에 메모리 수요를 궁극에서는 중국은 자급자족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떨어지는 예를 들자면은 HBM3라든지 HBM 심지어는 2까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CXMT 부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고 결국은 CXMT 같은 경우도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IPO를 통해서 정부 지원금도 있지만 생산 설비를 증액시켜서 2026년 하반기라든지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사양이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에서 수요를 많이 창출해내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수율이라든지 이 공정에 대한 고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2030년 아까 마이크로 2030년처럼 긴 안목에서의 위협이라기보다는 2027년이나 2028년에서는 분명하게 전 세계 시장에서 HBM 시장이 커지고 D램 시장이 커진다고 할지라도 CXMT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박사님 지금 이런 시점에 막 반도체 쪽에 진짜 물 들어왔다 막 지금 막 환호하고 약간 이렇게 뭡니까 유포리아 상태까지 가면서 이렇게 되면 뭐 한미 반도체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 맨날이 걱정이 앞서가지고 아니 그럼 아까 CXMT도 그렇고 일본은 어디 또 놉니까? 뭐 키옥시안이 뭐니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가 이거 나중에 가서 또 공급과잉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급과잉이라고 얘기해서 공급과잉 정도로 갈 정도로 HBM이 그렇게 쉬운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루빈 같은 경우에는 HBM4가 지금 납품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양 수준을 높여버렸어요. 루빈이 훨씬 더 좋아지게 나올 거고 2026년 지금 하반기에 우선은 샘플 정도라든지 일부 시제품들을 좀 내놓을 거라 보고 본격적인 양산은 2017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공급 수준을 높여버렸다는 것은 SK 하이닉스도 이미 뭐 양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양산에 대한 전적인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지금 품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통과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높여버렸으니까 여기에 또 맞춰버려야 되는 거고 대단히 그 하이엔드로 높은 수준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것을 쉽게 쫓아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중국은 예외적인 것은 중국의 자체 내수 시장에 수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해내면서 앞으로 추격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라든지 공정에 대한 노하우들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은 있고요. 하지만 일본은 다른 것은 일본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경쟁을 해줘야 되는데 경쟁력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HBM을 가지고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수준까지 끌어올라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투자자 관점에서 한동안은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이제 뭔가 AI 시대 산업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업이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뭔가 좀 앞으로 기대 수익률 높여갈 수 있는 쪽은 그쪽보다는 이런 메모리 쪽이라든지 뭐 전력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은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저는 엔비디아는 앵커로서 그러니까 즉 이 기능들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가 무너진다는 건 지금 AI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고요. 무너진다는 뜻은 아니고. 네, 그래서 엔비디아 자체의 주가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처럼 100% 200% 이제 오르기를 원하시다 보니 그렇죠. 그런 예. 부분이 있는 건데 포트폴리오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큐리티로 안정 자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엔비디아는 본격적으로는 주가가 오르는 다시 반등하게 되는 부분들은 지금 지나치게 쏠려 있는 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네.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엔비디아의 목표는 2030년까지 30%대로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매출은 계속 성장하는데 매출 전체적인 파이가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죠. 매출의 파이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다른 쪽에서 떼돈을 벌겠다라는 거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피지컬 AI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피지컬 AI에서 의미 있는 매출이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매출들이 나오면서 즉 엔비디아의 미래 성장 동력이 구체적으로 물건들이 만들어져서 특히 토르칩이라고 하는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로봇에도 분명하게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이것에 대한 판매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시작하는 시점부터 엔비디아 주가는 다시 한번 뭐 큰 점프업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근데 시간이 최소 몇 개월에서 저에게 보기에는 1년 정도는 충분히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변동성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눌림목이 계속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눌림목 정도. 네. 왜 그리고 엔비디아 뭔가 이제 기업 주가 측면에서 대항마로 좀 떠오른 게 최근에 구글 알파벳이었잖아요. 네. 알파벳이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구글 제미나이 나오면서. 네. 근데 최근에 그 에이전트 AI라고 해서 지난주에 핫했던 게 그 엔스로피 클로드 코워크. 코워크. 요것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엔스로픽에서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코드라고 엔스로픽 네. 코드라고 해서 클로드 코드라는 걸 해서 정말 원래 코딩하는 기술들을 갖고 있고 사실 챗GPT나 제미나이도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좋은 이 코딩하는 기술들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기업에서 미국 기업에서 회의가 어떻게 되냐면 의사결정을 해서 한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는데요. 회의 때 다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갖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변에서 100명에게 테스트 해봤습니다. 예. 그래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걸로 하자.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과 집행과 실행이 과거에는 짧게는 3주, 길게는 2-3달 걸리는 것을 1-2주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가지고서 한번 사람들 해봤더니 가장 좋은 건 지금까지는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AI가 주된 기능이었다면 이제는 잘 읽는 기능, 즉 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막 읽어가지고 너의 지금 회사에 예를 들자면 저 여동생 회사가 어떤 물건을 생산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거기서 있는 이 제품 코드하고 SKU라고 하고 이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판매될 때의 그 제품에 대한 코드하고 달라요. 그러면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코워크라고 하는 건데 네네. 그게 만약에 폴더 안에다가 제 노트북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AI가 읽고서 이거 다르네? 내가 고쳐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걸 하려면 전문가들 한 서너 명이 붙어가지고 네. 몇 개월을 달라붙어서 요거하고 요거 맞춰주는 코드를 짜야 되는데 자기가 읽어보고서 예. 이거 문제가 있네요. 제가 이거 고쳐볼게요. 라고 네. 해서 그냥 몇 시간 만에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력이 많지 않은 기업들에서도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핵심은 코워크는 내 노트북 안에 있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거기에 문제점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요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엑셀 데이터들, 이러한 재무 데이터에서 이 재무는 요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예, 등 예. 저의 상태를, 즉 일종의 우리가 종합 검진을 받는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 검진을 쉽게 받으면서 몰랐던 병을 앓게 되고 예.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근데 네. 그 처방도 바로 나온다는 점에서 지금 이 시작을 했는데 요 제품을 만드는데 네. 엔스로픽도 10명이서 4일 만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네. 결국에 첫 그 시장을 선점한 건 오픈 AI였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구글 제미나이가 나오고 이제 엔스로픽까지 나오게 되면 이게 경쟁 구도가 가속화되면은 기업 입장에서 마진율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주가 측면에서 네.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엔스로픽은 아직 올해 이제 상장을 할 계획이고 예. 상장을 하게 될 거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을 거고요. 예. 엔스로픽은 사실 이용자 규모에서는
대중들은 거의 모르는 클로드라는 걸 모르는 서비스고 아직 많이 그렇죠. 쓰지 않습니다. 예, 주로 보통은 개발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맞아요.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버티칼 영역이죠. 네. 버티칼로 하나의 어떤 기업들에서 많이 쓰는 것이 엔트로픽의 클로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당장 돈을 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돈은 많이 벌어요. 아, 그리고 오픈AI하고 제미나이는 여러분 수평적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이제는 들어올 거고 예. 지메일에도 들어오고 뭐 곳곳에 들어오는 것처럼 오픈AI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국에서 시작한 거는 헬스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헬스케어도 시작을 했습니다. 자, 헬스는 지금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저의 건강 정보와 관련돼서 의사 약 300명 가까이가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조언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의 건강 상태도 하고 저의 혈당 수치랑 혈압도 하게 되고요. 헬스케어는 심지어 병원하고 연결되거나 저희 앱하고 연결돼서 저에게 처방전까지 써줄 수 있어요. 네네. 이런 식으로 건강 부분에 지금 오픈AI는 들어간 상태고 한국에는 좀 예. 많이 보도되지 않은 예. 상태인데요. 또 1월 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 구글 같은 경우에는 UCP라고 해서 유니버설 커머스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아예 AI 커머스를 하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WWA 또는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는 것처럼 이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와이드 웹을 하는 거거든요. 커머스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토콜을 오픈소스로 내놓으면서 지금 AI 커머스 부분에서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1월 초에. 그러면서 여기는 보신 것처럼 소비자에게 커머스라든지 건강 정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하게 그러니까 수평적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 오픈AI고 그다음에 이 구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글이 제미나이를 작년 말에 뭐 3.0을 하면서 치고 올라왔고 예. 오픈AI도 뭐 코드레드 이런 거 발표하면서 5.1을 만들어서 사실 비슷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모듈 자체는 심지어는 일부 전문가들은 코모더티 대중재화되고 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제미나이가 3.0을 가던 챗GPT 5.1을 가던 그냥 충분히 좋은 거예요, 이미. 맞아요. 예. 충분히 좋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는 이것이 미묘한 차이가 있고 나는 조금 더 나는 클로드 체질인가 봐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시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거는 대중시장을 결정할 요인은 아니라는 네, 거죠. 맞아요. 대중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건강 정보까지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돼? 유튜브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졌어?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 일상에서 커머스 물건을 구매하는데 제미나이가 도움이 되네? 이런 식으로 저의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 그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2026년은 그들이 서비스 산업에서 승부를 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런 서프라이즈는 몇 개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스케일링 로라고 해서 데이터하고 컴퓨팅 파워를 계속해서 증폭시키면 AI 모델들이 좋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직 한국에는 많이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블랙웰로 네. 학습한 AI 모델은 아직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블랙웰이 작년 하반기부터 데이터 센터가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블랙웰은 데이터 센터를요 새로 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H200은 공냉식 즉 바람으로 냉각을 시켰는데요. 이 블랙웰은 여러분 물로 냉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기도 다 와트 기본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전선줄도 두께가 훨씬 더 두껍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요. 바다 옆에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아니죠. 물로 수돗물을 쓴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요즘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양하게 다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설치하려면은 그냥 H200인데 옆자리에다 그냥 톡톡톡 꽂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그 설비할 수 있는 설비 전체 환경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코이런스라고 해가지고 이걸 조정 작업들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돼서 아마 2월 정도에 처음으로 X.AI나 오픈AI에서 블랙웰로 학습한 첫 번째 모델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의 말이 사실이라면 H200보다 10배 가까이 좋은 것이 블랙웰이라면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학습한 좋은 성능이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에겐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지금 다 좋으니까요. 뭔가 모델에서 또 제미나이를 꺾었다. 나가는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작년 한 12월 수준에서 오픈AI의 챗GPT를 쓰는 사람이 9억 명 정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즉 일주일에 한 번씩은 로그인해서 쓰는 사람이 그러면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올해 3, 4월에는 10억 명에 도달할 거거든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억이라는 숫자. 드디어 AI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쓰는 사람이 전 세계에 오픈AI 챗GPT만 10억 명이 됐어. 이게 대단히 큰 수치거든요. 네. 여기에서 오는 시장에서 AI 경제는 거품이 아니구나. 이런 신호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AI 주가라든지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예고되고 있는 것은 또 딥시크의 시절이 왔습니다. 딥시크가 버전 4를 예비를 갖다가 테스트 버전을 풀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 오픈 AI하고 제미나이를 능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와. 네, 근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릴리즈하는 건 2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2월 또 초 구정 전후로 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죠, 예. 작년에도. 그래서 나오게 되면 또 딥시크가 이번에는 동일한 수준이었다라고 놀랬던 거고 작년에. 작년에는. 근데 이번에는 앞섰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어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올해도 2026년에도 AI와 관련된 서프라이즈는 대단히 많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6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지금 현재 강보권 예상되네요. 4,850, 코스닥도 956 출발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47,100원, SK하이닉스는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지금 75만 9천 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림세가 예상되고 삼성전자 우선주 호가는 10만 9,500원, 현대차가 1.6%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42만 원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 오름세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31만 5천 원. HD 현대 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기아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0%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ABL바이오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5,2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9만 9천 원. 리가캠바이오 호가는 16만 6천 원으로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HLB 예상 체결가 5만 1,700원, 코오롱 티슈진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27만 7,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가운데 펩트로는 2% 상승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는 2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역시 일단은 종목별로 좀 개별적인 그런 재료에 따라서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예. 그러네요. 예,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효과는. 네. 예. 야, 근데 박사님, 확실히 지금 제가 두 군데다 물어봤는데 블루닷 강정수 박사 방송 평판 이래갖고 해보니까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약간 확실히 누가 저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제미나이가 훨씬 깔끔하네요. 감사합니다. 와, 거시적 통찰력, 미디어 및 플랫폼 전문가, 거기다 대중 친화적 언어,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래갖고 혹시나 싶어서 그래도 뭐 좀 까는 거라도 있어야지 싶어서 막 찾아보니까 간혹 너무 거대 담론 위주이거나 네. 글로벌 빅테크 시각에 편중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분석가라는 인식이 고맙습니다. 강합니다. 제미나이는 후하게 주네요. 네. 아니 저기 고전에 있다가 아까 하던 얘기는 그거 하고 하도 요새 로봇주가 강해가지고 네. 아니 아틀라스 좀 대단하던데요 영상 보니까. 네, 현대가 저는 서사시를 아주 잘 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우리가 서사가 필요하죠. 네. 우리가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보물섬을 가기 위해서도 네. 소문들이 무성하고 그리고 보물섬으로 향하는 배들이 출항할 때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도를 가려다가 저쪽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와서 축하를 하고 왕회가에서 설득을 해서 나한테 배값을 주시오, 배를 하나 사주시오, 선원을 주시오, 돈 좀 주시오, 주고 뭔가 사람들이 기대감에 설레게 하는 그 단계죠. 그러니까 서사를 잘 썼죠. 왜냐하면 2028년부터 양산을 하겠다고 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되게 중요하게 저는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실용주의 노선.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계속해서 인간을 닮아가잖아요. 샤오펑 네. 같은 경우에 맞아요. 보면 막 여성 육체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아하, 뭐 그러니까, 만든다든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랬다가는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우리 공장에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런 몸매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러니 그냥 우리는 실용적으로 가겠다 그래서 투박해 보이지만 넘어져도 다쳐도 그냥 머신 같은 기계 예, 같은 이런 예. 모습으로 했다라는 실용적인 노선 이거는 생산하기가 좀 더 편하거든요. 그 얘기는 그럼 저희 개장하고 조금 네.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19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반도체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그린랜드에 대한 굉장히 진심이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고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오늘은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마틴 루터킹 데이를 휴장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불확실성이 시장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11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4,833, 코스닥은 952, 양시장 약보합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1% 떨어집니다. 14만 7,4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이네요. 75만 9천 원. LG 에너지 솔루션이 1% 떨어집니다. 38만 6천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2% 떨어지네요. 10만 8,9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91만 7천 원으로 1.8% 약세고요. 현대차는 올라갑니다.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아요. 지금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좀 쉬어가나 싶었더니 오늘 다시 하루 만에 올라갑니다. 42만 8천 원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기아는 0.7% 상승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 올라갑니다. 131만 4천 원. HD 현대중공업도 1.6% 올라갑니다. 63만 2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9만 6,100원으로 0.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옵니다. 지금 3%대 하락이네요. 50만 1,000원이고요. 49만 9,500원까지 좀 내려갑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1% 하락이고요. ABL 바이오 2% 떨어집니다. 19만 3,5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0.7% 상승합니다. 49만 6,500원이고 리가캠 바이오도 1% 하락입니다. 16만 4,600원. 그리고 HLB가 2% 내림세 5만 1,200원이고 삼천당제약도 하락합니다. 27만 7천 원. 이 가운데 코롱 티슈즈는 7만 5,800원으로 4%, 7만 7,700원까지 4% 올라갑니다. 그리고 펩트로는 23만 7천, 23만 8천 원,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지금 보게 되면 원전주, 로봇주, 우주항공 관련주들 흐름 좋아요. 자, 원전주 내에서는 앞서 보셨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주가가 0.4% 다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BHI가 2.8% 상승합니다. 6만 1,100원이고 한전기술도 0.7% 올라가고 우리기술이 16% 급등합니다. 그리고 G2파워, 우진엔텍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에너토크, 한전 KPS도 2%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대창솔루션도 1.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들 흐름 좋고 또 이제 로봇주 현대차가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되네요. 지금 5% 이상 올라갑니다. 43만 6,500원, HL만도도 1.4% 상승 중이고 현대오토에버도 4% 강세로 49만 7,500원.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3% 올라가고요. 현대모비스도 2.3% 상승 중이고 그 밖에 이제 다른 로봇주들 클로봇, 또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도 좋고요. KNR 시스템 10% 급등합니다. 32,500원이고 T로보틱스도 11% 급등 중이고 유로메카, 휴림로봇 다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로봇도 13% 급등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99,200원으로 9% 넘게 올라갑니다. 로봇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항공 쪽, 스페이스X 쪽도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미래스 벤처투자가 4%대 강세입니다. 13,310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3.6% 올라가고요. 한화시스템, 이노스페이스 다 올라갑니다. YG링크, 나노팀, 센서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3%에서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로봇주 포트폴리오 없으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각각 99억 원, 118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293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820억 원 매수 우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75억 원, 18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40전 상승한 1,47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네요. 로봇주도 그럼 굉장히 좋고 저희 앞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얘기하고 있었던 건데. 예. 뭐 우리 K 증시의 특징 아닙니까? 이쪽이다 싶어서 꽂히면 그냥 뭐 갖다 밀어붙여야죠. 그런 상황이고 지수는 걱정 안 합니다. 플러스로 돌릴 거 끝날 거예요. 일본이 빠지든 미국 지수 선물이 빠지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거는 걱정은 안 하는데 지수만 올라가면 뭐합니까? 내들고 있는 게 안 가면 그렇죠. 그죠? 내 종목 계좌. 포트폴리오 중요하죠. 업종으로 보나 종목 수로 보나 그냥 지금 이제 몇 개가 지수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예, 아까 그 말씀 계속. 그래서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했다는 네. 부분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의 형태는 뭐 가지고 있지만 정말 인간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는 모습들보다는 빨리 생산해서 공장에서 바로 투여를 하겠다는 실용주의 노선.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모두를 다 하려다가 네. 우리는 몸체만 만들고 머리는 구글 그러게요. 제미나이 로보틱스라는 뇌를 쓰겠다. 그리고 뇌 훈련은 엔비디아랑 같이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제조와 관련된 데이터를 공급하겠다. 생산 데이터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력 구도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보틱스를 생산을 하고 현대자동차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이걸로 학습하는 건 엔비디아로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탄생하는 뇌는 구글의 제미나이 로보틱스라고 하는 그 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뇌와 육체가 결합을 해서 2028년부터 공장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계획인 거죠. 이 신세계를 향해서 보물섬을 가다 보면은 폭풍도 만나게 될 것이고 무풍지대도 만나서 범선이 지나가지도 못하고 한 달은 서 있어야만 하는 이럴 때도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건 뭐냐면 2028년에서 구글 쪽에서 우리 2029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은 1년 연기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가격이 지금 뭐 한 대당 2억에 다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하다 보면 이러한 생산과 관련된 갈등들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2028년의 계획이 2029년으로 연기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독립 상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좋게 반응하는 것은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치인 거죠. 즉 피지컬 AI가 이제는 어떤 단계냐면 지금 왕 앞에서 우리가 신대륙을 인도를 가기 위해서 배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걸 설명을 해둔 것이 작년이었다라면 네. 이제 그 스페인 항구에서 이제 출항을 한 거죠. 네네. 출항을 한 것한 단계라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떠한 발을 띄웠다는 부분에서는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목적지에 도달하는 건 여러분 아니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피지컬 AI하고 우리가 보통 비교하는 것이 물론 뭐 피지컬 AI 뒤에 월드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월드 모델하고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챗GPT나 제미나이를 쓰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다음 언어를 예측하는 겁니다.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지컬 AI는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왼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나랑 예. 부닥쳤다. 그럼 사고거든요. 그러죠. 네네. 말은 조금 실수해도 제가 여기 지금 말하다가도 중간에 이렇게 빈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문맥을 예, 이해해 주시는 예. 거잖아요. 네. 근데 AI가 실수해도 뭐 귀엽게 봐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로봇이 실수하면 많이 아프죠. 많이 그러네요. 다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네요. 훨씬 더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완성도도 대단히 중요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1부터 100까지를 우리가 완성도의 그 퍼센트라고 본다라면 90까지 가는 거는 웬만큼 가요. 네. 근데 이 91부터 100까지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들이 지금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요 10을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떻게 저도 통과를 잘 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러나 요 부분을 지금 확정할 수는 없는 우리의 기대치가 반영된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피지컬 아니 지금 아틀라스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그 테슬라 옵티머스 그 밀란 코박 영입한다는 얘기. 사회이사로 연결되는 사회이사, 사회이사로 큰 영향을 오는 얻는 거예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임원으로 이제 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행을 갖는 임원이라기보다는 조언을 네. 하게 될 거고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어떠한 조언들을 받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옵티머스도 지금 뭐냐면 마지막에 일론 머스크의 주장대로면 자기네들은 이 100에 거의 다 와간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90에서 100까지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제너레이션 3가 온다라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혁신의 방정식 또는 그러니까 혁신의 어떠한 수학 공식을 우리가 아직 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시죠 한번.
손을 갖다가 지금 아틀라스는 실용적으로 해서 3개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예. 근데 옵티머스는 지금 5개를 다 가져가고 네. 있고 인간의 손을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가지고 수술도 얘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그거는 이제 궁극에 가서 네, 예. 언젠가는 뭐 저 죽기 전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오래 살려고 노력한다라면.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다빈치라는 수술용 로봇 수술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네. 예. 천장이 막 로봇 팔이 열 몇 네. 개가 달려가지고 아하. 내려와가지고 지금도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의사가 손으로 조작하면 저희 가서 로봇 팔이 하는 이걸 다빈치 로봇 팔이라고 얘기해요. 다빈치 로봇 팔 만들면 되지 굳이 인간 손 2개 이걸 만들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의사를 흉내낼 필요가 있냐. 로봇 팔 10개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글쎄. 예. 여기에 대해서도 타당한 주장이에요. 이것이 지난주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미국 엑스닷컴에서 엄청난 전문가들끼리 논쟁이 있었는데 한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죠. 다빈치처럼 각각의 로봇을 특수화시키자. 네. 현대 아틀라스도 손 3개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물건 나르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5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5개를 가지고 인간의 손처럼 모방하려고 하다 보면요. 엄청난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문가들을 5명이나 10명을 만들어서 각각 예. 기능으로 로봇 만들면 되지. 예. 왜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우리 강아지도 봐주고 고양이도 봐주고 차도 끓여주고 수술도 할 줄 알고 공장에서 일하는 이러한 똑같이 인간하고 똑같은 이런 로봇을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큰 도전을 두면 네. 자본도 엄청나게 쏠리게 되고 인재들도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총합으로 들어가는 자본은 적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누가 오를 길인지, 즉 인도로 가는 길이 저쪽으로 가는 A 코스를 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B 코스를 선택한 사람이 있고 C 코스를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궁극적으로 누가 먼저 도달하냐, 누가 하면 결승하는 건데 아직 결승전에 도달한 방법론이 누가 맞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갑론 을박들이 지금 계속해서 논쟁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피지컬 AI에 대한 신대륙과 우리가 보물섬으로 본다라면 여기에 하선한 선박은 아직 없다. 아하. 그리고 이제 각각 주장하는 거죠. 예.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코앞이야. 난 눈으로 보여. 네. 저 땅이 너네는 눈이 안 보이고 출발 지역이 보이잖아. 우리는 도착 지역이 보여. 그럼 테슬라랑 현대차 그룹 중에서 하나. 당연히 테슬라는 올해 내에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사고. 당연히 그렇게 섞으려면 써주는 게 중요한데 저 현대차를 산다라는 이런 조언을 제가 잘 못하겠고요. 이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목적지를 출발한 거고요. 근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출발지를 출발한 곳과 목적지에 다가가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네. 그래요. 그냥 뭐 반반무만이는 안 되고요. 그건 능력껏. 저는 근데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독립 상장이 현대자동차 좋을지 안 좋을지는 따져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실제로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을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예, 지분. 정의선 부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잖아요, 개인으로서. 예,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흔히 말하는 목적성 SPC가 그 지분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예. 50%, 그러니까 예. 50%를 갖고 있는데요. 그 HMG 글로벌인가? 그 HMG 현대 예, 모터스 예. 글로벌, 예. 그러니까 그룹, 예. 그 현대 자동차 그룹의 SPC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현대차, 기아차, 글로비스가 들어간 네, 거죠. 예. 이 세 개가 모비스가 예. 세 개가 들어가서 구매를 한 거고 정의선 부장이 개인적으로 20몇 프로 갖고 있는데, 20% 정도. 네, 20% 조금을 넘게 가지고 있는데 정의선 부장도 소프트뱅크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네, 네. 네. 정의선 부장이 이거를 왜 IPO를 가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따져보셔야죠. 왜냐하면 뭐 자금 조달. 그렇죠. 자금 조달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승계 구도를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승계 구도를 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절한 투자를 잘 하신 거죠. 거기다 1조 원 정도를 투자하셨다고 얘기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1조 원 네. 정도 투자해서 이걸 가지고 5, 6조 원을 버시게 될 경우에 네. 이걸 가지고서 현대 모비스의 주식과 현대 자동차의 주식들을 구매하시게 되면서 그룹에 대한 승계 구도를 완결할 수 있는 현금은 거기서밖에 외에는 저는 나올 때가 안 보여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다른 데 숨겨놓으신 돈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꼭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이 현대자동차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도 분명히 있고요.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께서 잘 보셔야 될 아셔야 될 리스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봇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박사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저는 앞만 봐도 회사 이름에 로봇이나 로봇자 들어간 것 중에 막 주가는
펄펄 날고 있지만도 저게 왜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근데 그런 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붐이라고 있으면 뭐 요번에 뭐 두바이 뭐 그거 하여튼 그 초콜릿 그 유행을 하면은 두쫀코 뭐 하여튼 만들면 막말로 해서 거칠게 해서 누구나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집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래도 맛없는 집이 있는 거고 실망하는 맛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가 발견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땅은 지도가 나온 거예요. 지도가 나오니까 돌격 앞으로 해서 지금 다 배 띄우고 있는 거죠. 근데 저 배가 근데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원래도 잘했는데 저거는 지도까지도 확실하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신뢰감이 생긴 거예요. 갈 수 있다. 왜? 실용적인 노선이고 혼자 가겠다는 게 아니라 혼자 배 띄운 게 아니라 옆에는 구글이라는 배도 같이 뜨고 그렇죠. 엔비디아도 같이 가니 뭔가 이거는 목적지에 도달할 신대륙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 부분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이 실용주의적 노선. 네. 우리는 뭐 돌아서 북극도 한번 갔다가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직진 앞으로 해서 거기 빨리 가겠다. 우리 지금 테슬라하고 뒤처진 거 인정하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정하지만 우리 그럼 빨리 가겠다. 빨리 가겠다라는 그래서 테슬라 바로 뒤에 쫓아가겠다. 이러한 전략을 내걸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지금 강보합 정도인데요.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 최고치 랠리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4,844포인트고요. 코스닥은 0.3% 가까이 오르며 957선에서 움직임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팔아냅니다. 외국인이 169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도 52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534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201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역시 458억 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869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현재 자동차와 우주항공과 국방, 비철금속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생명보험과 생물공학, 디스플레이 패널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로봇주가 좋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외신의 극찬을 받으면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러셀은 상한가고요. 유로메카가 25.3% 시세 분출하며 93,300원에 거래됩니다. 휴림 로봇이 12.5% 상승하며 14,420원. KNR 시스템이 9.6% 강세로 거래가 32,300원이고요. T-로보틱스도 15% 급등합니다. 25,4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도 전 거래일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우주항공 공급망 전반에 강력한 낙수 효과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우주 패권 전쟁의 속도가 붙으면서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10.6% 강세, 33,950원. 비치론 엑스텍도 13%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21,9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퍼스텍이 7% 가까이 올라갑니다. 4,220원. LK삼양이 3.1% 강세로 1,412원. 한국항공우주도 4.5%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62,900원입니다. 원전 관련주 강세에 이어집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대형 원전, SMR 양쪽 영역에서 모두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전 시장 성장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신규 원전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발언하면서 국내 원전 건설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 내에서는 우리 기술이 14% 강세입니다. 거래가 5,390원, 수산 인더스트리가 7.6% 강세로 26,300원, 서전기전이 3.4%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3,907원이고요. 우진엔텍이 2% 가까운 강세로 23,850원, 우진도 1.1%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기자재 관련주 상승 중입니다. 조선업계에서 고부가 가치 선종 중심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고 대형 가스선과 탱커 등으로도 발주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조선주보다 무게가 가벼운 조선 기자재구조까지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KF가 8% 강세, 12,0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TMC가 2.5% 오름세, HD 현대 마린엔진이 5% 가까운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94,700원. 한화엔진이 3.8% 오름세로 55,000원, KSP까지도 3.7%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4,455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피 질주가 무섭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나 로봇 테마가 지수를 어디까지 올려놓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지금 시장은 지수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안 쳐다본 지 오래됐습니다만 바깥 변수를 보자면은 일본도 살짝 급락 출발했다가 양봉인가 싶었더니 다시 음봉이고 미국 지수물 흐름은 여전히 안 좋고 이거 월요일 날 미국장 휴장하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달달한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미국장 가겠는데 우리 장 그동안 별로 영향 안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연히 지금은 로봇주가 자금이 다 쏠리는 부분들이 있고 예. 네, 개별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펩트론하고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사실 최근에 바이오가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미립구 3사 모두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립구? 네, 이제 네.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펩트론하고 G2G 바이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테마성의 순환매가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조금 쉬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예. 순환매가 좀 코스닥 시장으로 좀 이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는 있고요. 결국 외부적인 변수는 지금 우리나라에 좀 제한적인 모습들은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봤을 확실히. 때는. 예. 네, 그래서 미국 지수가 좀 빠지더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버텨주는 모습들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고 그게 예. 당연히 지수는 지금 전기전자 쪽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외부 변수는 크게 큰 충격을 주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다가 외국인이 사는 거예요? 개인이 사는 거예요? 최근에는? 지금 최근 동향 한번 제가 봐보면은 개인이 사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지난주 정도만 보더라도. 네 오늘은 지난주 정도 보면은 기관하고 기관이 기관이 다 계속 맞나? 사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사고 있고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지난주는 개인이 계속 샀다라기보다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래요? 오히려 지지난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는 모습들이 지지난주.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소개해 주실 탐방 기업 어디예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탐방 기업은
OLED 장비주를 저희가 좀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수원으로 좀 갔다 왔고요. 네. 수원으로 갔다 왔는데 선익 시스템이라는 좀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선익 시스템은 OLED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 네, 사실 적자가 조금 몇 분기 지속이 됐었다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하긴 했었는데 예. 최근에 OLED 쪽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BOE가 애플 쪽에서 탈락을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물량을 정말 많이 가져가게 됐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떤 부분이 있냐면 AI 시대로 확산이 좀 되면서 우리 이런 노트북들도 저도 지금 이 노트북에 코파일럿이 탑재가 돼 있거든요. 예. 온디바이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저전력이지만 AI가 잡아먹는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무시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같은 노트북이라도 저전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 LCD 패널보다 OLED 패널은 전력을 조금 더 덜 잡아먹기 때문에 그러면은 OLED에 대한 그 탑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패널 업체들은 이제 IT용 OLED를 확대를 위해서 기존의 6세대 공정에서 8.6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나 BOE나 비전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비전옥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이런 태블릿 기기에서 OLED 채택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들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도 보자면은 최근에 애플 매장에 가보시면은 패널 정말 깔끔해졌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패드나 아니면 맥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다 OLED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제품 라인업 전반에다가 이제 OLED 확대를 통해 가지고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글로벌 주요 패널 업체들은 8.6세대 OLED 양산 체제를 구축을 위해서 이제 조 단위로 쏟아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좀 하느냐? 한 4.1조 원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월 15K, 그러니까 1.5만 장 정도 8.6세대 OLED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OE 같은 경우에 12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3.2만 장 정도, 32K 정도 투자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전옥스 역시 이제 11조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32K 증설을 진행 중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선익 시스템이 왜 이렇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BOE한테 수주를 진행을 했습니다. BOE 수주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선익 시스템은 이제 8.6세대 OLED 공정에서 FMM이라는 거 하는 게 있거든요. 파인 메탈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식이 수평 증착 방식인데 이거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파인 메탈 마스크 방식은 미세홀이 형성된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이 유기물 디스플레이에 유기물을 증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잉크젯 방식이 있고 VIP 방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정밀도가 좀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나 BOE 같은 주요 탑티어 패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파인 메탈 마스크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6세대 이전 방식은 6세대거든요. 6세대 방식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면적이 좀 작은 겁니다. 그러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개당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근데 8.6세대는 좀 더 큽니다. 예. 그래서 버려지는 것도 원장도 좀 작고요. 그다음에 하나당 생산할 수 있는 패널이 많다 보니까 예. 수율이 또 나왔을 때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패널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장당 단가 100달러인데 8.6세대 넘어가면은 이거 70달러면 되는데?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8.6세대는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초기에 자본이 많이 투입되긴 하지만 결국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야 되는 공정이기는 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6세대 파인 메탈 마스크에서는 캐논 토키가 독점을 다 했어요. 일본의 캐논 토키가. 그래서 캐논 토키 장비가 뭐 1조 원이냐 8천억이냐 어마어마하게 좀 비쌌거든요. 예. 근데 독점을 다 했는데 이번 8.6세대에서는 선익 장비가 채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BOE 4개 라인이 있거든요. 8.6세대. 네. 이 2개 라인에 대한 수주가 진행이 됐고요.
이 물량이 4분기에 온전히 반영이 될 겁니다. 온기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25년에 2개 라인 모두 매출의 인식이 반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2026년 상반기 페이즈 2, 잔여 2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추가적인 수주가 될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비전 옥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만 장, 이제 32K를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VIP랑 5메탈 마스크 병행을 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티안마 역시도 8.6세대 투자 계획, 아직까지 계획이기는 한데 계획을 밝히면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은 이제 전년 대비 4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장비사들은 사실 조금은 소재나 부품 대비해서는 조금 밸류를 좀 낮게 받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2차 전지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조금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일회성 매출에 그친다는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소재나 부품은 한번 공급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중단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가격적인 변동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 마진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사실 장비사들은 한 번 납품을 하게 되면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시장의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익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료들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올레도스라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올레도스? 네, 올레도스가 최근에 그 우리가 이 안경에 대한 디스플레이, 그 예를 들어서 메타랑 레이벤 협약을 해가지고 만든 뭐 스마트 글라스가 있고요. 예. AI 글라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전 프로,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게 이제 올레도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올레도스 증착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80%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벽하게 확장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올레도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해상도 구현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가 있는 업체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익이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은 확실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올레도스 업체 시아라든지 BMOT 이게 BOE 자회사거든요. 예. 여기도 이제 양산용으로 동사 장비를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26년 역시도 실적에 대한 개선이 있고 그다음에 올레도스에 대한 시장 개화가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선익이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금요일도 시세가 나더니만 오늘도 이 와중에 시세가 아주 강하네요. 네, 실적은 굉장히 원래는 그 장비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번에 주가가 조금 안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확실히 실적 대비해서는 밸류가 저렴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탐방기업은 여기고 산업보고서는 따로 또 어디 쓰신 거예요? 네네. 어디, 예. 탐방 보고서는 이제 선익 시스템을 저희가 예, 탐방 갔다 한 탐방기업, 거고, 예, 산업보고서는요? 네, 매주 이제 산업 보고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쓴 산업 보고서는 제가 정말 이제 비만 치료제 다음은 어딜까라는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비만 치료제 다음은 뭐냐? RNA 쪽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네. RNA라고 하면은 그 일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때 mRNA, 모더나, 그래요. 네, 뭐 그 이런 정도인데. 단어들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뭐 생물 시간에 듣긴 들었어요. DNA, RNA. 네네. DNA는 대충 감이 오는데 RNA는 뭐예요? RNA는 뭐냐면 DNA부터 RNA, 그다음에 단백질이라고 했을 때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생성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단백질에서? 네, 우리 몸에 단백질이 네, 네. 생성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DNA 염기설로 인해 가지고 RNA로 넘어가는 거고 RNA에서 단백질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 빅파마들이 가장 빠르게 사들이는 기술이 어디냐? RNA 쪽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협업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조단위 기술이 전하고 M&A까지 진행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RNA 시장은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협력이 아니고 전략 자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빅파마들한테. 그래서 2026년은 저희가 봤을 때 그게 증명되는 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제 빅파마가 직접 개발을 하거나 확보한 RNA 치료제들의 후기 임상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2026년에. 그래서
RNA는 이제 희귀 질환을 넘어가지고 더 큰 시장으로 확장 가능한지가 이제 판단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보고서를 작성을 했을 때 좀 RNA 치고는 많이 쓰긴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 RNA 치료제의 메커니즘에 대한 그 RNA 투자랑 그다음에 임상 모멘텀들에 대한 정리를 쭉 했는데 한번 보고서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왜 RNA 치료제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질병은 어디서 시작되냐? 단백질부터 시작이 됩니다. 단백질은 과도 발현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암이나 알츠하이머가 생기는 거고요. 결핍이 생기면 당뇨병에 인슐린 결핍이 생기는 겁니다. 예. 네, 그다음에 구조적 이상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적혈구나 빈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일 경우에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기존 치료제는 뭐냐면 이러한 문제가 가진 단백질을 치료해, 그러니까 사후에 차단을 하거나 이걸 보충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너 과도 발현됐어? 암? 그러면 이걸 치료해 줄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접근은 이제 단기 효과는 있지만 단백질이 생성되는 근본, 그러니까 몸에서 생성되는 근본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투약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슐린도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단백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암이나 아니면 알츠하이머 아니면 우리가 인슐린 아니면 적혈구 이런 것들은 각 타겟마다 다 해야 됩니다. 치료제 개발을. 네. 이게 어렵죠. 그리고 임상 3상까지 가고 출시까지 가면은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우습게 지나갈 수 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약을 계속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RNA 치료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NA, RNA, 단백질인 겁니다. 단백질에 대한 문제를 생성 이전 단계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 과도 발현돼? 과도 발현된 걸 억제. 그다음에 결핍이야? 결핍을 억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DNA 저장된 이 정보가 요해질 때 이 일부가 복사되어서 mRNA로 만들어지고요. M은 뭐예요, 그게? 아까 그 전달체입니다. 그냥. 전달체? 네. 그러니까 이 mRNA가 세포질의 리보솜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고 나서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제가 쉽게 요리로 좀 비유를 해드릴게요. 네네. 네. 그 요리에서 DNA는 뭐냐면 레시피예요. 네. 레시피. 오. 우리 재료 샀잖아요. 레시피가 이렇게 쭉 적혀져 있잖아요. 그럼 mRNA는 뭐냐면 필요한 레시피만 가져온 복사본이에요. 그냥 복사본. 그러니까 우리 가져왔어요. 이렇게 레시피가 있고요. 복사본이 있어요. 네, 복사본이 있는데 막 적었어요. 근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단백질은 우리가 만든 최종 요리예요. 예. 요리가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RNA 치료제는 핵심 중간대기엔 레시피 복사본입니다. 예. 책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걸 그냥 복사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몇 그램 넣어야 돼, 몇 그램 넣어야 돼, 몇 그램 넣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방식은 이제 레시피를 복사본을 조절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치료제는 예. 조금 어려우신가요 혹시? 뭐 늘 예. 어려워요. 한수 작가 가져가는 거는. 뭐 리보솜? 네네. 근데 내가 미토콘드리아는 기억해도 리보솜은 진짜 얼마 만에 듣나 이게. 예. 근데 이게 공부를 저희도 하다 보면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좀 방송에서 쉽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시장을 무시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소개를 계속 드리기는 하는 건데 그래서 RNA 치료제의 첫 번째 방식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억제랑 조절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 레시피 복사본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분해하거나 읽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해당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너 과도 발현되면은 야 이거 레시피 과도 발현되지 않게 만들어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돼 있는 게 뭐냐면 siRNA 여기가 올릭스죠. 그다음에 ASO라는 게 있고 이거는 mRNA에 결합을 해가지고 분해를 촉진하거나 유전자 가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스플라이싱 방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조금만 어렵지만 계속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우리 코로나 때 썼던 교정 방식입니다. 예. mRNA랑 RNA 에디팅 방식, 네. RNA 편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에
정상적인 mRNA를 더 넣어가지고 설탕 10g 넣으세요 했는데 5g만 넣었어요. 그럼 5g 추가해서 넣는 거죠. 그럼 정상적인 레시피 요리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NA 편집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잘못적인 레시피 복사본이 있어요. 예. 설탕 10g 넣어야 되는데 5g 넣었어요. 그러면 5g 더 넣어야 돼. 올바르게 바꿔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DNA 설계도를 건드리지 않고 중간 단계의 RNA만 고치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부담이 좀 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기존 치료제는 뭐냐면은 우리 암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뭐 약을 투약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오븐에 넣었는데 새까맣게 탔어요. 치킨이. 그러면은 고기가 탔는데 위에 긁어서 먹을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탄 부분을 예.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NA 치료제는 뭐냐면 요리가 시작되기 전에 틀렸으니까 이거 바로 잡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있는 레시피는 아예 폐기하는 방식은 뭐냐면 siRNA랑 ASO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시피가 그러니까 잘못될 경우에는 새 레시피로 전달하는 게 mRNA. 그다음에 문장 일부가 틀렸을 경우는 RNA 편집, 에디팅 방식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상적인 요리가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는 게 RNA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 치료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계속 말로 언급되고 있는 DDS 플랫폼 네. 전달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RNA 치료제가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투여가 몸에서 쉽게 많이 분해가 되다 보니까 큰 부분들에만 적용이 된 건데 그게 어디였냐면 간에서만 적용이 됐어요. 이게 간에는 전달이 좀 빨리 되니까. 네. 근데 간으로만 적응증을 노리자니 이거 정말 큰 시장도 있는데 CNS 쪽, 뇌, 알츠하이머, 심장 이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예. 시장이잖아요. 예. 근데 이쪽에서는 좀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전달 기술이 발전을 해야지만 이제 RNA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전달 기술이 최근에 ABL 바이오라든지 뇌혈관 투과 방식, BBB 플랫폼 여기 일라이 릴리랑 또 협약이 되어 있죠. 이 방식하고 또 보자니 최근에 전달 기술에 대한 그 기술의 고도화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전달 기술 고도화로 RNA 체내 안정성하고 효능이 개선되다 보니까 근육, 심장, 중추신경계 이쪽까지 노릴 수 있는 적응증이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탑픽 종목은 뭐냐면 올릭스. 네, 알지노믹스, 올릭스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올릭스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올릭스는 RNA 간섭 방식입니다. RNA 방식인데 이 기반 핵산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siRNA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 단백질 생성을 억제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가 전달 비대칭 SI 플랫폼인데 RNA 치료제 최대 병목이었던 이 전달 쪽에 대한 의존 구조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siRNA 방식은 이 LNP나 간락에 대한 외부 전달체거든요. 이게 외부 전달체가 필수였는데 근데 이 외부 전달체가 필수다 보니까 면역이라든지 독성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칭 구조를 선택을 해가지고 친육성 물질을 결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siRNA 자체가 세포막을 통과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전달체의 독성 리스크를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피부, 안과, 탈모 등 국소 투여 기반 적응증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레아라고 뭐가 됐죠? 탈모, 피부 쪽 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반복 투여에 대한 안정성이 개선된 거죠. 네. 왜냐하면 반복 투여하다 보면은 독성이나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래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일 후보 물질이 아닌 플랫폼 단위의 가치 상승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비만하고 메시 치료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OLX702A 글로벌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OLX702A는
간 내 지방대사라든지 섬유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직접 억제하는 siRNA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증상 완화가 아니고 질병에 대한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메시 치료제랑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조금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쟁력 바탕으로 이제 2025년 2월 달에 여기도 일라이릴리랑 한 6.3억 달러 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임상하고 임상 1상에서 확인된 간 지방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올릭스가 이제 플랫폼 가치에 대한 연결이 되다 보니까 2026년에는 RNA 치료제가 계속 부각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주가도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미국 쪽에서 보시면 그 에로헤드라는 게 있습니다. 에로헤드라는 기업이 네. 이게 여기가 그 최근에 RNA 치료제로 비만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는데 예. GLP-1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실제 임상 데이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주가가 간다라고 했을 때는 같이 연결돼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내용이긴 하네요, 확실히. 예. 저희도 이게 짧게 말씀을 좀 드리려다가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왜 이런 내용들이 상황들이 있으니까. 있었는지. 예,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저희 보고서만 거의 10장이 될 거예요. 아. 이것만 해도. 그럼 그 보고서 읽으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저희도 네. 그래서 비교 방식을 요리에다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은 많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기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도 우인데 오늘 또 자동차 우리나라 뭐 현대차 그룹주들 로봇주들이 워낙 흐름이 좋다 보니까 시장 하단은 좀 지지해주는 상황이네요. 방금 왜 웃으셨어요? 시작. 소장님이 미토콘드리아는 기억이 난다 하셔가지고 네. 아, 그러네요. 네. 아, 진짜 이거 머니쇼 진행하면서 공부 많이 합니다. 아, 근데 깊이 들어가려니까 자신이 없네. 어렵죠.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